안녕하세요. 헬스파인더 김석환입니다. 4월 두 번째 만나는 시간이고요. 지난 일주일 사이에 계속해서 시간이 변화하고 있는, 시간에 따라서 상황들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반가운 소식이었죠. 미국과 이란 간의 이제 종전 협상을 이제 앞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최후 통첩 시간을 1시간 반 정도 남기고 어찌됐건 일시적인 휴전에 합의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원활하게 좀 타결이 되지 않으면서 일단은 현 시점에서 다시금 원유 선물 가격들이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야간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약간의 하방 압력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이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결론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 거를 다시금 개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 역으로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그러니까 이란 항구를 이용하는 선박들은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고요. 그 조치가 오늘 밤,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어떤 점들을 봐야 할지 주요 일정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일단 이번 주는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을 아주 크게 상회한 결과를 내보이기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 연간 이익 전망치도 대폭 상향 조정되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당장 오늘부터 보면 골드만삭스, 그리고 내일은 JP모건이나 시티그룹 또는 웰스파고와 같은 은행주들, 대형 금융주들의 실적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TSMC가 3월 매출을 공개했는데 엄청나게 양호한 결과를 내보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TSMC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목요일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기관들, IMF라든지 세계은행이라든지 또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와 같은 이런 굵직한 정책 이벤트들도 있을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보면 이제 현재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된 신용송 현재 국제결제은행의 통화정책국장, 이분의 청문회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섹터별로 좀 중요한 이벤트 중에 미국 암학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22일까지 이렇게 열릴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보면 이렇게 바이오와 관련한 어떻게 보면 이벤트 드리븐성 차원에서의 전략적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단에서 보면 일단 이번 주에는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공개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계속 이제 발표되는 이제 부분들이니까 같이 체크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좀 더 딥하게 좀 들어가 보면, 일단 지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면 파키스탄이 중재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이란 간의 일시적 휴전, 물론 그 일시적 휴전은 2주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제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금 사그라드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이제 요구한 사항이 있고 이란이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좀 첨예하게 대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제 휴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긴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시장이 상당한 우려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의 핵 능력 해제라든지 또는 우라늄을 농축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지, 또는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와 달리 보면 시장에서는 만약에 이번 협상이 어떻게 보면 잘 원활하게 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자체가 어땠다? 상당히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제의 하중 압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양쪽 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여다 것 없이 모두가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평화협정 체결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에 끝나지 않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느냐? 궁극적으로는 경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궁극적 그 부분이 바로 이 유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 오랫동안 유지가 됨으로 인해서 물가 압력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주유소 가격,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또는 경유 가격을 계속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 그러니까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시장의 움직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넣었던 가격이 경유 가격이 리터당 1610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불과 한 2, 3일 이후에 보니까 그 가격이 한 100에서 150원 뛰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거의 2,000원에 육박하고 실제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2,000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원유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유소에 넣는 뭐 가솔린이나 경유 같은 경우에는 이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배럴 같은 경우가 159리터예요. 159리터인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1배럴의 원유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석유화학 제품 개통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1배럴에 대략 한 42% 정도가 이제 가솔린이 나오고 그 중에 27%가 디젤이 나온다. 그리고 그 안에 10%가 항공유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월스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나라가 원유를 들여와서 정제를 해서 정제유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게 바로 항공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는 기초화학 제품들 있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것 중에 나프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나프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프타에서 모든 화학 제품이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전체 1배럴 중에서 7%밖에 나오지 않아요. 네, 7%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원유가 들어오는 게 막히게 되면 이러한 전체적인 에너지 가격의 병목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갓 한 달이 이제 넘어갔잖아요. 한 달이 이제 갓 넘어갔는데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는 약 글로벌 전체로 보면 한 2,000여 개의 선박, 2,000여 개의 선박들이 있는데 이 선박들이 실제 현 시점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풀린다, 열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서 우리나라까지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이 기간이 물리적으로 최대 30일 정도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또 뭐 하역하고 뭐하고 이런 과정들이 또 시간이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에너지 공급 병목 현상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전 산업 또는 전 제품에 대한 물가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석유화학 산업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몸의 70%는 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걸치고 있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제품 소지품의 약 70%는 바로 석유화학 제품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떠냐라고 하는 걸 그림을 통해서 보면 방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나라의 현재 기름 가격, 주유소의 기름 가격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어제 이제 그 비닐팩을 사려고 비닐 봉지를 사려고 근처에 있는 다이소로 갔는데 매대가 다 비었더라고요. 네, 매대가 다 비었고 이제 그나마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가상으로도 좀 더 비싼 것들이 좀 남아 있긴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질적인 생활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지금 석유 가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약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지금 1차, 2차, 3차 최고 가격까지 이제 나온 상황이기도 한데 미국 상황을 보죠. 미국은 어떻게 보면 유가, 원가 상승분을 그대로 소비자에 전가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갖춰져 있는 국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원가, 비용분이 상승하게 되면 미국 기업들의 대다수,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은 한 달 이내에 대부분 다 소비자가에 전가를 한다라는 그런 미 연준의 보고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의 평균 소매 기름 가격 지난주 9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17달러예요. 갤런당 4.17달러인데 이 갤런이 1갤런이 3.75리터이거든요. 이걸 리터로 환산해 보면 1,670원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전국 평균 경유 가격, 디젤 가격 같은 경우에는 5.7달러인데 이게 2,280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50개 주잖아요. 그 주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데가 바로 캘리포니아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벌고 있는, 돈을 버는 주이기도 하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보면 가솔린 가격이 5.9달러입니다. 5.9달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2,370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달러 환율 1,500원 기준으로 보면 그 디젤은 끔찍합니다. 7.75달러거든요. 이게 3,100원입니다. 3,100원. 심지어 미국은 산유국가예요. 지금 사우디를 제치고 글로벌 내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어마어마한 유가를 기름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특히 디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물류,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물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히 미국 물류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트럭 운송 사업자들한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옆에 보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항목 내에서 구매관리자 지수 내 항목 내에서 물가 지표가 있는데 그 물가 지표에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제조업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업도 보면 지금 2022년 중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금리의 장기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쓰는 물가가 일반 제품들의 또는 뭐 음식, 서비스 이런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소비 여력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저희가 확정치를 본 데이터가 바로 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지고 성장률은 낮아지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가져야 될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미국 같은 경우는 최대 한 달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활하게 잘 되는 업종,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있더라, 또는 산업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는 원가 상승분을 그대로 소비자가에 전가할 수 있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지만 기업들의 마진을 어느 정도 방어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과 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퀄리티 있는 산업에 또는 기업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에너지 가격과 관련한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어떻게 보면 에너지 내에서도 보면 약간 신재생 쪽도, 즉 태양광이나 풍력과 관련 이런 부분들, 또는 최근에는 2차 전지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난 3월과 4월 주요 자산별 성과를 나타내는 이제 그래프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3월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가 상당히 이제 강한 이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4월 같은 경우에는 휴전 이슈가 있으면서 원자재가
다시금 좀 조정하는 이제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롱숏 전략을 적절하게 배분하시는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까라고 하는 건데, 실적 시즌이죠. 가장 중요한 건 실적 시즌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미국 S&P 500의 시가총액이 대략 50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50조 달러가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략 한 37% 정도는 바로 이 테크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테크 내에서도 상당히 차별화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현 시점에서의 상황에서 보면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보다는 유형자산에 대한 가치가 좀 더 높게 반영되고 있는 시기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주가 움직임도 통해서도 저희가 좀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연간 상승률이거든요. 보면 여기 마이크론이나 인텔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같은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인 반면에,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인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또는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 단에서 보면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보면 세일즈포스나 뭐 인투이트라나 또는 서비스나우,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기도 했다. 그리고 또 정보 제공업체 중에 뭐 IBM이라든지 엑센처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AI로 인한 피해주에 좀 가까운 이런 모습들의 움직임들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이번 실적 시즌에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 능력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물론 지난 분기의 성과에 대한 숫자 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이던스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현재 이런 위기를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 또는 극복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코멘트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저희가 MSCI 한국 지수의 12개월 선행 PER을 예전에 한번 신흥국과 비교해서 또는 주요 벤치마크와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PER 지표냐면, 워낙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의 영향력이 지금 국내 증시에서 상당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들의 선행 PER과 또는 빅2,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SK하이닉스의 선행 PER을 비교해 본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면 검정색 선이 일단 빅2를 제외한 나머지 상장사들의 12개월 선행 PER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이제 4월 기점으로 해서 보면 한 40% 정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로 보더라도 소폭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거는 3월 이후에 나온 주가 조정의 영향 때문에 낮춰진 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작년 4월 저점 대비로 보면 상당히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PER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가격과 그리고 이제 이익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이 밸류에이션 지표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일단 상승한 부분들이 있고, 뭐 이 과정 중에서 EPS가 이제 높아졌다라고 하면 이익 성장보다 어떻게 보면 가격 상승폭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앞서 제가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아주 엄청난 성과를 보였다라고 했고, 그 기대에 힘입어서 올해 전망치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면 실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난 분기 어떻게 보면 이제 1월 말까지 기준으로 보면 이게 대략 12개월 선행 PER이 한 15배에서 16배 수준까지 아주 급팽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올해 새로운 이익 전망치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이게 그래서 한 8배 중반까지 이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월달 가격 조정 속에서 EPS는 크게 올라가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PER 밸류를 더 낮춰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얼마까지 떨어져 있냐면 대략 7.4배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 저점보다 훨씬 더 낮아져 있는 극저평가 구간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향후에 주가 상승의 여력이 훨씬 더 크다, 높다라고도 일단 보고 있기도 하죠. 물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업종별 편차나 양극화 정도 자체가 일단 국내 증시에 어떻게 보면 다른 한 면에서 보면 핸디캡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같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종은 극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 또는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과거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고 있다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이번 주에 두 개의 청문회가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한국은행 차기 총재에 대한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원래 이제 미 연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허시의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 케빈 허시 청문회는 캔슬이 됐습니다. 취소가 됐고요. 당장 이제 언제가 열릴지 이제 모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이 중앙은행 총재 후보자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꽤 높죠. 왜냐하면 금리를 올릴 거냐 아니면 금리를 내릴 거냐에 대한 이게 초미의 이제 관심사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현 시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정책, 통화 정책 기조를 좀 그대로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장에서 이제 평가했던 신용송 그 차기 총재 지명자에 대한 의견은 약간은 좀 매파적이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실제 최근에 나온 이제 언론 인터뷰들을 좀 보면 상당히 좀 유연한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정책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케빈 허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가 고용시장은 약간 하방 위험이 있고 물가는 상방 위험이 좀 있다 보니 시장에서는 좀 이걸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냐면 그 사이에서 성장률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약간 퍼펙트 스톰에 대한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좀 일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이 꽤 많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좀 더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